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경제 몇십 년이 있었죠. 지금 중국이 그 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보다도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압축 성장 항상 이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그런 폐해를 겪고 있고, 근데 중국은 더 해요. 압축 성장을 몇 배로 빨리 했기 때문에 몇 배로 더 큰 여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두 가지, 경제 안 좋죠, 고령화 심화되죠. 이러면 체제까지도 제가 봤을 땐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나 금리 내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10월 1일이 국경절입니다. 그리고 국경절 전에 이제 쏟아붓거든요. 돈을 쏟아붓는데 문제가 주식시장은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심지어 막 자살하는 사건도 막 생기고 막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경제 몇십 년이 있었죠. 지금 중국이 그 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펀드멘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미중 관계 안 좋죠. 유럽과도 관계 안 좋죠. 특히 이제 물론 중국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14억 내수 시장이 있어서 이걸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14억 가운데 한 6억 이상이 한 달 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그만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로는 이 14억 인구가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저는. 심리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제가 이제 8월 중순에 베이징 갔다 와서 뭐 중국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베이징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특파원들하고도 이제 만나고 막 이랬었는데,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아주 바닥이에요. 왜 바닥일까?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집권 전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매년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씩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 집을 사면 값이 하루에 막 몇 배씩 튀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중국 부동산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집값이 높다는 베이징만 하더라도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집값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를 할 여력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 다음에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 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낸 사람들은 대출 압박이 더 심해지고,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거는 일단은 저게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해서 여기서 좀 돈을 벌게 해서 이거를 좀 소비로 좀 방향을 틀어야겠다 하는데, 일단 뭐 수출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었으면 관세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하면 됐지 적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향후 더 큰 문제는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이 외국에 팔고 싶어하는 최첨단 상품들, 뭐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를 잘 보시면 전기차에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전기차를 관리하는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나라에 대부분 서버가 있어요. 메인 서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슬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공기관에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 테슬라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거 카메라 달려있죠. 이런 차들, 스마트카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메인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본토에만 있어도 중국에서 운행하는 테슬라 자동차만 잘 보고 있으면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 중국이 이제 일단 미국 테슬라 자동차에 그런 제동을 걸어놨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기관 들어갈 때 제약을 받습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니죠. 이제 중국 자동차에 분명히 비슷한 걸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중국 자동차 수입하는데 관세 세게 떼이고, 예를 들어서 군시설이나 행정기관이나 미 행정부 기관이나 이런데 중국 전기자동차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제도를 꺼낼 수도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BYD나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한다. 미국에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 유럽에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 그럼 우리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중요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지만 중국 전기자동차의 공공시설 진입을 막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iOS 이거 다 어디서 만들죠? 미국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OS에 중국산 AI가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이런데 이 세 가지에 못 들어가면 사실상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 AI를 쓸 일이 없어요. 뭔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잘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래야 이제 중국의 기술 격차를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카 앞으로 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천상 내수 시장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6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한 달 급여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안 되는데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중국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좀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대만의 유명한 글로벌 체인 식당이 있습니다. 딘타이펑이라고. 제가 8월 중순에 갔을 때 마침 제가 묵었던 숙소가 베이징의 딘타이펑 근처였어요. 문을 닫았어요. 딘타이펑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기본적으로 좀 줄을 서요. 본점, 대만 본점은 말할 필요도 없고 타이베이 본점은 그다음에 뭐 홍콩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이나 명동점 가도 12시에 가면 좀 줄을 서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기본은 하는 식당인데 베이징의 딘타이펑 식당이 한 2, 3층 정도 되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글로벌 체인 식당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딘타이펑이 막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이제 지표로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간 소비가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요식업만 보면 아주 비싼 식당은 잘 돼요. 그리고 아주 싼 식당은 잘 돼요. 아주 어중간한 식당들, 중간 대역에 있는 식당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간 대역에 있는 식당들이 가격 추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음식을 내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안 가요, 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요식업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심하죠.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0대, 60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 60대 이상들은. 왜냐? 개혁 개방의 성과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뭐 많게는 수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걸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아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래. 그런 개념이고. 이제 저같이 40, 50대들, 이 중에도 이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중국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아이들 사교육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걸 아껴서 최대한 버텨야겠다. 근데 정말 최악은 20대, 30대예요. 얘네들이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중국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는 예를 들어서 방을 임대한다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활비가 제일 적은 동네, 거기에 더해서 방 렌트 비용이 제일 적은 동네, 이런 데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정의를 하자면 소비 심리가 제로라는 거죠 지금. 무조건 아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도 저축률은 계속 높아져요.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지만 기본이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은행들이 죽으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저축은 계속 하는데 돈을 안 빌려가. 제발 그러니까 돈 좀 빌려가라. 왜냐하면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돈을 빌려가서 이자로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은행들은 머리가 아프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 지금 상황이 옐로우에서 거의 레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급속도로 한번 성장했던 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완만하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국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이제 경제 문제와 포함해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요. 2030몇 년이 되면 인구수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도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령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2050년대 가면 인구가 인도에 역전당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도 점점 인도에 비해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인구 이 모형이 항상 나오죠. 이게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밑단 부분 20대 30대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위는 계속 커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보다도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압축 성장 항상 이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그런 폐해를 겪고 있고 근데 중국은 더 해요. 압축 성장을 몇 배로 빨리 했기 때문에 몇 배로 더 큰 여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두 가지 경제 안 좋죠. 고령화 심화되죠. 이러면 체제까지도 제가 봤을 땐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굉장히 좀 신호등에 비유하자면 옐로우에서 레드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과 그에 따른 중국 경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동안 이제 사실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외국 기업의 투자였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션전, 홍콩 옆에 있는 심천. 심천이 지금 사실상 괴멸됐어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갔고 그리고 심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베이징보다 살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저도 이제 자주 갔었고 지금은 노숙자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심천에 보시면 중국의 IT 관련된 회사들 뭐 DJI라든가 이런 정말 최첨단 IT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내수로는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최첨단 IT 이게 대해서 각종 제약들이 걸리고 있죠. 지금 수출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는 베이징보다 살기 좋았던 심천현 도시가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중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국의 이런 지도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럼 왜 했을까? 중국에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하고 공장도 지어주시고요. 많이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나가든 말든 뭐 알 바 아니고 우리 지금 뭐 기술력 되고 우리 G2야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거기다 뭐 반간첩법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삶을 굉장히 옥죄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중국 가면 느끼는 거지만 알리페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내에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개인 정보 요구가 너무 많아요. 여권 뭐 이거 사진 찍어서 기록을 하라는 도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내 개인 정보를 다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고 반관첩법으로 인해서 자칫 내가 중국에 비즈니스 하러 들어갔다가 잡힐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여행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이제 중국 정부나 이런 데서 뭐 틱토커라든지 유튜버까지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막 관광 활성화하려고 막 이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 있다. 뭐 다 안 좋은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IMF 오고 그랬을 때 해외 회사들의 투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현 중국 정부나 당의 그런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상황. 내수만으로는 특히 수출도 약간 제약이 많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의 중국 투자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은 뭐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되죠.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경제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 시진핑 집권 전에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는 국가주석과 총리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의 총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총리의 역할이 사라졌어요. 시진핑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막 CNN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나 해외 기업에 메시지를 계속 줬죠. 투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개혁 개방을 할 겁니다. 그걸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국 역사, 이제 중국 근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죠. 이제 80년대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근데 그때도 당시에 이제 덩샤오핑이 뭘 하냐면 사실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하죠. 그래서 막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때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의문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제가 투자더라도 천안문에서 그런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니까 저희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 아니야? 개방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뭘 했냐면 남순강화라는 걸 합니다. 개혁 개방의 선두 구역이었던 심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바퀴 싹 돌아요. 개혁 개방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한다. 투자해라. 그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이 사실 그런 게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미중 관계라든가 유럽과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중국에 투자해야겠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일본도 중국을 경쟁 대상으로 보죠. 쟤네한테 투자하면 우리의 시장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들을 다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기술적으로 잘못하면 투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 안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인재를 찾아서 하겠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R&D 센터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유죠. 잘못하면 쟤네가 우리를 앞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중국 내 여론과 평가는 어떠한가요?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나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를 했죠. 개혁 그리고 개방이라는 두 가지 이런 틀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잘 보시면 개혁은 있어요. 근데 개방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에 좀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중국 내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해외 관련된 뭐 유튜브도 볼 수 없고 페북도 안 되고 트위터도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심지어 네이버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돼요. 근데 웬만큼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우회하는 방법, VPN 써서 다 우회해서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보고 있을까? 자기네들도 알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일단 독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인터넷에 많은 제약을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거 올리면 검열하고 삭제하고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만 하더라도 저도 그때 사실 중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 한 2005년부터 11년도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살기도 한 5년 이상 살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페이스북도 되고 심지어 유튜브도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막아놨냐? 반체제 막 이런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막기 시작했는데 자꾸 그 중국 내 이제 사람 생각했을 때 자유가 억압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잘 보시면 그런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 못하고 다 해외에서 하는 채널도 엄청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원자바오 총리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냐? 2012년에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임기가 돼서 물러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정치 체질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정치 체질 개혁을 안 하면 향후 중국은 개혁 개방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본 거죠 지금. 왜 원자바오 총리는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성장을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산업화가 있었죠. 민주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화라는 단계 3단계로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죠. 근데 중국은 산업화는 했어요. 개혁 개방하면서. 그리고 정보화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민주화를 못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중국은 사회주의권인데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하냐.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특히 이제 정부나 당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의 선견지명이 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정치 체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과 정부 대표와 관련돼서 민주주의적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원자바오 총리는 이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얘기를 했을까? 지금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부패. 이거는 정말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이래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있죠.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이 비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안 그래요, 지금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문제, 부의 불균형의 문제. 중국은 사실은 일단 14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공산당 자체가 물론 인민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동안 복지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그나마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에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민에 대한 세금 경감이라든가 좀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고 그게 사실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체질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는 2010년에 얘기를 했어요.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원자바오 총리의 그때 얘기가 맞아가고 있어. 문제는 지금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아닌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서 제2의 문화대혁명을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중국 과거 이제 근현대사에 정말 치명적이었던 제2의 문화대혁명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대만 침공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덩샤오핑은 어떤 시스템을 갖췄냐면 다음 지도자를 미리 점 찍어 놓고 맞춰놓은 상황에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덩샤오핑이 이제 물러날 때쯤 장쩌민이 이제 그 전에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원자바오를 다다음으로 선택을 해놓고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치의 안정을 이루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건강상으로 죽는다, 유고가 발생한다, 다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중국 정치에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치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초기 집권 시기와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마오쩌둥하고 비슷해요. 되게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보수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도 보면 약간 1인 독재를 미화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 덩샤오핑이 쌓아놓았던, 덩샤오핑과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쌓아놓았던 개혁 개방의 성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미중 갈등, 유럽 주변국과의 갈등, 양안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저렇게 되면 중국이 정말 그 과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 시대같이요. 이제 미국은 확실합니다. 이제 미국의 지금 대선 후보들의 입장들을 보면 트럼프는 명확해요.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다. 대신에 이제 해리스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이란 4개의 나라 정도 되는 거고, 트럼프는 확실합니다. 중국이 주적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중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시진핑 체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관련돼서 3가지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후계자를 점찍고 물러 내려오던가, 첫 번째를 좀 부연 설명하자면, 두 번째 이제 새로 하는 후임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겠죠. 그래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더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진핑이 내려온다면 다음 사람은 좀 개방적인 이미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지금도 공산당 원로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최악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제2의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법. 그러면서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꿈이죠. 이것만 하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하면, 시진핑 주석의 지위는 중국 공산당의 주요 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대표적으로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 버려요. 1순위가 돼버려요. 대만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의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는데, 두 번째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근데 세 번째는 한번 도박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 27년이 중국인민해방군이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7년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 포함해서 이제 100주년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100주년이 27년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막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다 대만 침공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되고 한 단계. 그럼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자, 27년에 준비를 마무리하고 28년에 쳐들어가고 19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해예요. 그러면 2029년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27년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계속 한다라는 배경 아래 27년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이 준비를 하고 준비를 완성하고
28년 침공하고 29년에 대만을 합병한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정세가 사실은 굉장히 요동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관련돼서는 내년 정도면 뭔가 이제 휴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좀 위험한 시기가 저는 27년, 28년으로 봅니다. 27년에 이제 우리 이제 K방송 관련돼서 이 동유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의 많은 군 관계자들이 27년 혹은 28년에 푸틴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이제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들도 나오고, 또 이제 앞서 보셨던 내용 중에 28년, 27년에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김주애가 굉장히 빨리 등판했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김정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김정은을 조기 등판시켰거든요. 이게 전하는 메시지는 김정은도 3, 4년 내에 뭔가 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27년, 28년에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섰을 경우에 전 세계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미리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동향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면서 좀 생활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